앞에서 편의점마저도 좀 장사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은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자영업자분들도 가장 그거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접근성이 좋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죠. 권리금, 보증금, 월세 너무 비싸죠. 그래서 평범한 소상공인은 과연 입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렵죠. 그런데 창업 트렌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의 임상진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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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진 대표님은 그 생활맥주라고 하는 네. 그 점포라고 해야 됩니까?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네. 기업이라고 해야 되죠. 맥주 브랜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브랜드. 10년 넘게 장수하는 맥주 브랜드. 네. 지금 전국에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한 250여 군데 정도 돼요. 50여 군데. 와. 네. 그중에 가맹점도 있고 직영점도 있고. 네. 직영점이 지금 50한 4개 정도 될 겁니다. 다 못 세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으셔서 부럽다. 나도 이렇게 뭔가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브랜드, 그 외식 예. 브랜드들 얘기를 할 때 매장 수에 이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지표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예. 사실 매장 숫자 목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외식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 뭐 매출도 그렇고 또 질적인 성장을 또 추구해야 되고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하고 있는 또 맥주 산업에서는 또 맥주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매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장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 듣는 사람들은 연연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가맹점이 200곳 정도 되는데 직영점만 해도 50개 네. 정도가 네. 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직영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직영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고,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생각하시기에 이제 가맹점을 이제 많이 확장하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전에 프랜차이즈 본질은 어떤 사업의 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가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돼요. 저희는 50개가 넘는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좌충우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개선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맹점주님한테 이제 전수해 주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직영이 일단 수익이 나야지 회사가 탄탄해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시중에도 유명한 브랜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브랜드들 보면 직영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직영 비중이 너무 없어요. 아하. 저희는 이제 직영에서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가맹점한테 이제 그것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사실 이게 온전한 방식이고 옳은 방식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점의 사업이 잘 돼서 네. 여러 가지 직영점을 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 사업 좀 같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네.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표로 시작하는 맞습니다. 직영점 없이도 네.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좀 기술 빌리셔서 가게를 한번 내보세요를 하고 먼저 네. 홍보가 되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현실. 노승욱 대표님도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진짜 직영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좀 직영이 적다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직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1000개 이상 되는 브랜드인데도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1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 아하. 했는데 이것도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네. 뭐 직영점을 1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예. 기존에 1년 이상 된 브랜드를 인수를 해가지고 네, 가맹 사업을 뭐 창업한 지 뭐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브랜드가 이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직영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참 어떤 광고 보면은 가맹 문의 네. 이런 거 항상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많은 거고 가맹 본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맹점들이 많아질수록 또 이제 규모가 더 커지고 발전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제 가맹점은 점주가 투자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점주가 운영하는 거고요. 근데 직영점은 본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부가 운영에 자신이 있으면 네. 본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들 보면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이런 데는 직영점이 거의 70% 이상 돼요. 네. 근데 이제 본사가 운영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는 못하면서 이제 가맹점들한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2018년을 기점으로 직영점들이 늘어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보공개서 추이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본부들도 이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를 이제 느끼고서 직영점 출점을 줄였는데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너무 경기 어렵다. 우리 사업하기 힘들어라고 하면서 직영점을 줄이면서 네.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가맹점은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는 맞습니다. 조금 제 어폐가 있습니다. 임상진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네. 직영점과 가맹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매출 차이도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영점은 좀 더 큰 매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래도 좀 높죠. 근데 저희는 가맹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가맹 1, 2, 3호점이 지금도 영업을 잘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뭐 어디가 잘한다, 직영점이 낫다, 가맹점이 낫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저희도 사실 가맹점하고 똑같은 물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받아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매출 규모로 보면 아무래도 직영점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규모가 크니까. 규모도 좀 크고 뭐 권리금이 좀 좋은 데 들어간 데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점이 좀 더 낫죠.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직영점은 이제 직원들이니까 네. 관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네. 왜 가맹 점주들과 네. 본부가 좀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10년 넘게 11년 차인데 네. 지금까지 분쟁이 한 건도 없었었어요.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뭐 그러니까 저희가 옳은 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점주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니까요.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직영을 많이 하면 그럼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 가게 하게 하나 하는 거랑 50개 하는 거랑 뭐 어떤 비법이 있어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50배 힘듭니다. 손 많이 가고 당연히 직원 많이 필요하고 점주님하고 똑같은 그 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임상진 대표님이 이번에 쓰신 책이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의 성공 법칙이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요. 네. 생활 맥주는 네. 가게들이 좀 작은 데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작은 매장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좀 틈새 시장을 보신 거예요? 저희 첫 매장이 여의도였는데 예. 여의도는 대형 맥주집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병맥주 팔고 있고 예. 거기다가 비싸기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그 병맥주 파는 집들인데 장사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일단 여의도는 기본 물가가 높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여의도에 이제 저희 같은 브랜드가 생기면 굉장히 열광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작게 된 이유는 저는 매장이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해외 가보시면 작은 매장들이 몇십 년 동안 수십 년간 대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여의도 1호점이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창업해서 평생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요즘 그 한국 그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은 본부도 그렇고 가맹 점주님도 그렇고 사업을 오래 할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이거 몇 년 하고 권리받고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애초에. 예,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오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고 효율적으로. 네. 그런데 일단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다이 무슨 이런 브랜드처럼 박리담회로 막 여러 개 막 수천 개 수만 개를 하루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맥주집은?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에 뭐 저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정체성을 좀 더 확립을 해서 제값받는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상권에서 1위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상권에서도 내가 경쟁력이 있어서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 네. 그래서 제값을 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사실 자영업자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가게에서도 효율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지 않아도
네. 작은 가게도 성공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내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상권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보통 이제 처음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먼저 딱 고르시고 예. 그리고 어디 상권이 좋은 상권이지 그리고 순위를 쫙 매기세요. 네네. 그래서 뭐 사람 많은 강남역, 뭐 홍대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데 네. 이미 그 아이템은 그 상권에 포화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없는 게 없죠, 진짜. 사실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그 상권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대부분 까먹으세요. 이 업계에 들어오시면은 사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부족한 데 들어가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안 하세요. 오히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무권리 매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왜 우리 같은 매장이 브랜드가 없지? 이걸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게가 하시려는 가게가 그 상권에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가게에 들어가면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열광하시겠죠. 아, 드디어 이런 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꾸로 찾는 방식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네. 잘 되시는 분들은 말씀은 참 쉽게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 보이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 또 열광하게 만드는 것. 네. 그러면 그 비법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어떤 경쟁력부터 어떤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던데요. 네, 저는 그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맛있고 맛과 진정성으로 승부할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매장 가면 맛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사실 그걸로 승부 안 나거든요. 당연히 맛있어야 되고 진정성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외적인 요소들도 다 충족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정도면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잘 될 거야. 그건 사실 착각입니다. 사실 인간의 오감을 보시면은 가장 그 활발하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시각 정보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 맛도 시각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메뉴판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말로라든지 표정으로라든지 그런 걸로 모든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겨우 손님들이 인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맛보면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는 거는 너무 착각이에요. 우리 그 사실 매장들 찾아가기 전에 리뷰 다 보고 가잖아요. 네. 리뷰 보고 가고 매장 들어가서 어떤 청결도 그런 친절한 미소 그 깔끔한 메뉴판과 어떤 설명들 네. 사실 그다음에 그걸로 이미 다 설득이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맛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맛은 있어야겠지만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각적 정보들이. 맛을 시각화하는. 네. 맛을 미각이 아니라 시각으로 먼저 보여주는. 맞습니다. 결국은 맛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어가서 선택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인테리어도 그럼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인테리어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멋있는 인테리어를 자꾸 하시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큰 돈 들여서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큰 돈 들여서 멋있게 보이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 내가 그 손님들한테 제공하려는 어떤 음식의 컨셉에 잘 맞고 나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를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내 브랜드에 잘 맞는 인테리어가 좋은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러니까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별로 공부를 좀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업자분들한테 맡기시죠. 요즘 멋있는 걸로 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해주세요. 근데 그 디자인이 내 브랜드 정체성과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좋아하실 손님들이 이 음식을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리고 내 음식을 어떤 분위기에서 더 즐겁게 드실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셔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라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가맹 본부에서 지정해 준 대로 따르거나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개개인들이 이걸 또 뭔가를 디자인하기도 어렵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공부를 그래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 사업이잖아요. 예. 공간의 그
뭐 경쟁력이 없으면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우리가 딱 배달만 할 거면은 모르겠는데 배달도 사실 패키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공간에 대한 투자, 공간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네, 어차피 저희는 공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과 경쟁하셔야 돼요. 편의점에 그 많은 물품들이 있고 간편하게 어디에나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가 편의점보다 훨씬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편의점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공간적인 경쟁력 이건 그렇죠. 아주 큰 경쟁력이거든요. 오래전에 편의점 도시락 맛없다고 했지만 요즘 굉장히 맛있어졌잖아요. 좋아졌죠. 편의점은 모든 외식업의 경쟁 업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과 다르게 편의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 네. 사실 그 노승욱 대표님도 그 인테리어 혹은 네. 익스테리어 외관부터 경쟁력이다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 고수분들은 설계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업체에 좀 맡기거나,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의 설계랑 시공을 같이 맡기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일단 인테리어 업체는 시공은 전문이지만 설계나 어떤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점주분이 이제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편의점조차도 본사에서 다 인테리어를 해주지만 고수분들은 동선은 자기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또는 뭐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제시하는 안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이 정도다 보니까 나중에 뭐 눈탱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전문 용어네요. 또 그 매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야 네. 된다라고도 강조를 네. 해주시던데 네. 유니폼도 이게 콘텐츠입니까? 아, 유니폼도 너무 중요하죠. 그 사실 그 유니폼 저는 가장 안타까운 매장들이 음식 너무 맛있는데 네. 사장님이 등산복 입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골프류.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기 편해서 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의사 가운 입는다고 수술 더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건 프로페셔널로서의 그냥 기본적인 자세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자세거든요. 기본. 예의고. 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서비스 하겠다.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갈한 유니폼을 입어야 되고 유니폼에도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고 요즘 뭐 소량으로 티셔츠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싼 거 찾지 마시고 내 브랜드를 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 음식이 어떤 음식이고 손님들은 사실 맛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면 이 재료는 내가 어떻게 구했고 내가 이 재료를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이걸 왜 내가 고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셔야죠. 저희는 아예 유니폼에다가도 그런 그 메시지를 적은 적도 있었었고요. 뭐라고요? 좀 네. 저희는 이제 맥주를 파는 브랜드여서 네. 유니폼 등에다가 크게 썼어요. 아직 덜 취하셨습니다, 손님. 주문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네. 근데 이제 점주님들이 좀 창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접었는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네,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네. 어떤 헬스장에 이제 문에 지금 웃으면서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운동을 덜 한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네. 2867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좀 불친절한 점원이나 불친절한 점주가 있는 경우 좀 손님들도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제 텅텅 논다라든지 손님 손에다가 뭐 영수증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다라든지 막 이럴 때 네. 이런 거는 사실 개개인의 성향일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또 리스크일 수도 있고 네. 가게 하나 하시는 분들도 직원 한 명 잘못 썼다가 괜히 손님과 분쟁 생길 수도 있겠고 이런 건 좀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처럼 직영점이 굉장히 많은 그 브랜드들은 사실 굉장한 숙제예요. 사실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용직 알바들이 손님을 접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충분히 교육시키고 교육에 굉장히 뭐랄까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클레임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 사장님들이 주방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사실
손님을 접객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손님을 인사하고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외식업에서는 사장님이 그걸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이 직접 컨트롤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서비스하는 게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바들한테만 맡겨두시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죠. 저희 뭐 직영점도 뭐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는 않긴 한데 최대한 직접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한테 전면에 나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방이나 네. 카운터에만 계시지 말고. 네. 그렇죠. 본인의 사업장이니까요. 네. 4079님이 그 종업원의 정중한 태도를 저는 최우선으로 봅니다. 영업장을 골라서 찾는 이유는 서비스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노승욱 대표님. 네. 그 외에 지난번에 같이 나오셨던 대표님 한 분이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담는 이른바 플레이팅, 네. 접시에 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간을 꾸미고 콘텐츠를 꾸미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예전에 가온이라고 네. 지금은 이제 유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도자기 사업을 같이 했어요. 아, 원래는. 네. 근데 그래서 그 대표님 이제 인터뷰 때 여쭤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했더니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술과 같이 먹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류 사업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과 그릇과 술은 삼위일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시각적인 것, 또 뭐 미각적인 것, 또 청각적인 것 이런 외식업은 오감이 다 만족시켜야 되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예술이다. 그만큼 이 외식업, 자영업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생활맥주의 임상진 대표와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시각적인 것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청각적인 것도 중요합니까? 앞서서 이제 너무너무 오감을 중요합니다. 잡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부분 청각은 시각도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청각은 거의 생각 안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활발한 감각 기관이 시각하고 청각인데 그거 그 미각은 거의 한 3%밖에 안 될 거예요. 이제 그걸로 승부 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사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청각이 그냥 음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 우리 매장에 가장 어울리는 손님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그러니까 어울리는 음악을 트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은 TV 그냥 틀어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틀고 계시거나 아니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요. 그 요즘 유행하는 음악 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매장에 어울리는 음악을 트셔야 됩니다. 그걸 잘 찾으셔야 되고 저는 그 우리 브랜드를 만들 때 음악 그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6개월 걸렸었어요. 예?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데 네, 예.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플레이리스트를 뭐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손님들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내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그 반가운 어떤 인사, 술집이라면 네네네. 흥이 나는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응답이라든지 인사든지 뭐 일식당 가면은 일본어로 크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조용한 음식점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울리는 어떤 음성 이제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뭐 메뉴판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설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그걸 안 하고 계세요. 손님이 알아서 알아주시겠거니 하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야, 플레이리스트까지 직접 만드신다는. 그러니까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그냥 띄워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네. 거예요, 가게마다. 그래서 내 가게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 게 네. 더 중요하다. 근데 왜 맥주집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게 시끄러워지잖아요. 네. 말소리가 많아지고. 네. 근데 거기에 같이 음악까지 얹어진다. 네. 이러면 음악 볼륨을 더 키워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음악이 없으면 손님들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술을 드실 수가 없어요. 일단 음악이 손님이 하나도 없고 이제 첫 손님이 들어와서도 그 손님이 흥겨울 정도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아주 적막한 상태거나
뭐 딸깍거리는 그릇 소리밖에 안 난다면 술 맛이 안 나겠죠. 그건 약간 와인집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손님이 없더라도 그분이 즐겁게 술을 드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완성적인 거죠. 완성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도 흥겹게 얘기를 할 거고 두세 팀 들어오면은 시끌벅적 될 건데 그럼 정말 술맛 나는 분위기가 나는 거죠. 음악을 꼭 들려드린다기보다도 그런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리가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리가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네, 명언이네요. 그 어떻게 보면은 소주집 다르고 맥주집 다르고 와인바 다르고 네, 이렇게 전략에 따라서 네, 어울리는 네, 것들. 맞습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K-팝 네, 최신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아니라. 네. 노승욱 대표님.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저거 그러다 저작권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또 이런 고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업종별로 그 이제 면제가 되는 그 기준 면적들이 있어요. 저작권료 면제.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50제곱미터까지는 그러니까 15평 미만까지는 이제 대부분은 그 면제가 되고요. 근데 그 이상은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 또 욕심이 납니다. 그래도 이왕 창업하는 거 작은 가게로 되겠어? 이거 테이블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이거 몇 테이블을 이제 몇 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규모에서 조금 그래도 욕심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초보 창업자라면 무조건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초보 창업자들은 이거는 확신이 있고 이거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창업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또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혹시 안 됐을 경우에. 그거보다는 작게 해서 손님이 뭐랄까요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또 자리가 없네. 아쉽게 만드는 전략이 훨씬 더 자영업자들한테는 좋습니다. 줄 세우기. 네, 그 기준은 유사시에 직원이 없더라도 혼자서 다 커버할 힘들더라도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평 초반 정도. 그 정도가 저는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게 창업하셔서 장사가 잘 되면 그렇게 해서 자리가 모자라서 못 오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에 또 오시거든요. 오히려 가게가 커서 다 차 있지 않는 게 훨씬 손님들한테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작게 해서 가득 채우시고 자리가 없어서 못 돌아오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한 창업인 거죠. 그게 맞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밥집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기다려서 먹긴 하는데 네. 맥주집 같은 경우에는 밤에 줄 서서 기다리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한 10평 초반 정도가 네.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업종에 따라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평수를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있어요. 예. 초보일 경우에 네. 이게 노승욱 대표님 이게 경기도 많이 탑니까?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작은 매장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매장을 확장해서 이런 네. 공식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좀 당분간은 이제 경기가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식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할 거다.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런 거에 좀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체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편의점 네네. 도시락이랄지 배달이랄지 해서 꼭 굳이 매장에 가지 않고도 외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가들은 예전에 이제 외식업이 경기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공급이 돼 있는 상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 면적의 매장들도 많고 한데 요즘 이거를 쪼개는 분위기거든요. 점점 이제 소형화하고 그래서 소형점을 내는 대신에 이제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줄 세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전율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네네. 투자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다시 임상진 대표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가게는 왠지 좀 저렴한 음식으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요즘 저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내가 그 충분히 저가로 팔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인지 사실 네. 박인파워가 있어야 사실 저가로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가로 경쟁하고 작게 해서 저가로 경쟁해서
손님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만족 못할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저는 제값받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적을수록.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브랜드가 될 정도로 초격차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간단한 찌개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 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기꺼이 이 가격을 주고 즐기실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찾으셔야 돼요. 작은 가게일수록 제값을 받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저가로 승부하는 건 사실 물량 공세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네. 없고 그만큼 박리 다매에서 중요한 건 다매인데 네. 많이 팔 수 있을지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전 잘 몰라가지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얼마 정도가 저가이고 얼마 정도가 제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1,몇백 원 뭐 이런 맥주들이 나는데 어떤 500cc 한 잔에요? 500cc는 아닐 겁니다. 뭐 1,900원 맥주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한 200, 200, 300 300cc 정도? 네. 근데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예. 뭐 특정 브랜드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맥주가 어떤 특별한 맥주가 아니잖아요. 옆집과 거의 비슷한 맥주잖아요. 저희 한국에 있는 예, 예. 맥주집들 파는 맥주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맥주예요. 뭐 큰 회사 2개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손님들이 그 구별해서 찾아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경쟁력은 가격밖에 없는 건데 내가 1,900원에 팔면 1,800원인 가게한테 질 거예요. 가격이 경쟁력이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맥주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격을 내가 뭐 얼마든지 싸게 사서 손님을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 거의 불가능한 전략인 거죠. 제로의 수렴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가게들이 더 싼 맥주로 치고 그 상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가게 경쟁력이 바로 없어질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가로 승부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큰 규모의 어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들은 가능해요. 거대한 마케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박영 파워도 가지고 있고 그럼 소비자도 저렴하게 점주님들도 남을 수 있고 본사도 유통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밸런스가 만들어지는데 개인 창업자들이 그런 박영 파워나 마케팅 경쟁력이 없이 저가에 뛰어드는 거는 사실 무의미한 도전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1,900원 생맥주가 이제 예. 일본에서 원래 시작을 했잖아요. 아하. 일본의 신지다이라는 프랜차이즈인데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랑 달랐던 거는 직영점을 한 50개까지 냈어요. 초반에. 그러고서 이제 가맹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 않았던 건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됐죠. 직영은 거의 없고 가맹만 수백 개를 내니까 이 다매가 안 되는 거죠. 박리 다매를 하려고 해도 너무 경쟁이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네,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도 여기서 또 문제가 된 한 겁니다. 10여 년 전에도 그 저가 맥주 프랜차이즈 굉장히 또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몇 군데는 살아남았습니다만 근데 또 한 집 건너서 또 한 집 또 생겨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가격 경쟁은 결국 제로에 수렴한다. 갑자기 저는 이제 대형마트 3사의 경쟁이 떠올랐거든요. 네. 대형마트 3사가 진짜 그 뒷자리 10원 단위로 가격 경쟁하면서 막 팜플렛 나눠주고 신문 광고하면서 그럴 때 쿠팡은 가격 신경 안 쓰고 배송으로 먼저 경쟁을 해버리니까 판이 또 뒤엎어지고 다른 본질적인 가치를 또 세워야겠네요. 그래서 네. 저가 경쟁보다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많이들 빠지는 게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마라탕, 뭐 요즘에 뭐 샐러드 요거트도 네. 좀 유행이라고 하고 탕후루 네. 이런 창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또 그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요. 네, 저도 그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트렌드 책을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사실 트렌드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그거를 그 마케팅 툴로서 활용을 하셔야죠. 이제 거기에 내 인생을 건 사업에 투자하시면은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 유행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업이? 그 지금 유행을 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트렌드를 아시는 거, 파악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인생을 건 사업은 트렌드를 쫓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반짝하고 사라진 유행과 함께 그냥 1년밖에 못 가는 어떤 유행들 너무나도 흔한데 그거를 쫓아서 사업을 창업하진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노승욱 대표님,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찾게 되는 게 뭐야라고 하면서 이제 트렌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지속되는 트렌드가 있고 이제 금방 바뀌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정도로 이제 메가 트렌드니까 이거는 따라가야죠. 반짝 유행이 아니라. 네, 근데 반짝하는 거에서 이런 거는 이제 잠깐 활용해야 되는 마케팅으로 제 모범 사례가 예전에 흑백 요리사가 한창 유행할 때 네. 밤 티라미수라는 메뉴가 이제 막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때 카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이드 메뉴로 이런 이제 신메뉴를 잠깐 이제 차용을 하는 이런 정도는 이제 그 고객들의 좀 눈길을 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트렌드가 바뀌면 또 바꾸면 되고 이런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는 임상진 대표님도 어떤 마케팅 도구 정도로 네.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 사회 현상을 좀 반영하는 것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상황에서는 뭔가 나는 제값을 받고 싶은데 소비자들은 지갑을 안 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격을 낮춰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본질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그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더 깊이 가져가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뭐 된장찌개를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된장찌개 매니아들이 이 가게를 꼭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경쟁력. 그러니까 이 정도 됐다, 이 정도면 맛있다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개인의 서사까지 담아서 사장님이 이 된장찌개에 얼마나 매니아인지, 내가 왜 된장찌개를 이렇게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한 깊은 정체성을 가져가는 거, 가게를 넓히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자영업자들한테는 훨씬 더 쉽고 가능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된장찌개에도 초격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도체만 초격차가 아니라 네. 깊은 정체성. 정말 내가 왜 된장찌개에 인생을 걸었는가까지 설명을 네, 하면서 그 맞습니다. 정도는 돼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거 뭐 인생 제 2막 뭐 할 거 없나? 적당히 이 정도 해보자라는 거는 금물이라는 거죠. 네. 그죠. 사실 최소한 아무리 작은 가게 창업하려고 해도 억 단위는 요즘에 네. 드는 세상인데 준비가 철저히 필요해 보입니다. 도 대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동감하고요. 이제 오감 만족이 이제 외식업의 이제는 기본이 됐는데 아까 이제 청각을 거의 활용 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장사 고수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알바생이 좀 불친절하다. 그러면 계산할 때 좀 소비자가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간에 음악을 볼륨을 10% 정도 더 키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바생과의 그 접점을 음악으로 또 커버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맥주 브랜드 생활 맥주의 임상진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